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희 그 독립정신 네. 예, 이제 시작하는데요. 김희선 선생님 항상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멋지게 PPT를 또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솜씨가 좀 더 보기 좋게 아름답게 할 건데 솜씨가 없어서 지난주에 반응 좋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확인해봤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14장 세 가지 정치 제도의 구별에 대해서 이제 이 박사께서 쓰신 그 대목을 한번 네, 일단 넘겨볼까요? 자, 이 책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중간에 이걸 보시는 분들에서 다시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이 독립정신이 원래 이승만 박사가 쓴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부피를 줄인 거예요. 제가 너무 책이 두꺼우면 요즘 사람들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좀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이걸 보시고 나서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체 내용이 추락되지 않은 거 이것도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뒤져보면 나오니까 그 사서 보시면 그럼 제가 붙여서 설명하는 지금 여기에서 붙여 설명하는 내용들이 거기에는 또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뭐 밑도 끝도 없이 나라를 설립하게 된 목적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사람이란 모여 살기 마련이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라도 이 나라라는 것도 뭐 아니면은 뭐 부족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해서 모여 사는 그런 습성 때문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이 박사께서 왜 나라를 설립하게 됐나, 왜 사람들이 이제 원시 시대부터 쭉 이제 발전돼 오면서 이제 고대, 중세 넘어오면서 이제 나라의 틀이 잡히잖아요. 그 틀이 잡힌다는 거는 이제 법으로 통치를 하게 되고 어떤 규칙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근데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나, 이걸 먼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설립 목적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그 국가의 제1 의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잘 해주고 있나요? 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오늘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개헌해 보면 토지공용제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 보면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 그래요. 지금. 그쵸. 뭐 토지 공개념이라 해서 이 공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법률가가 아니니까 일단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적 소유보다는 그 공적 소유가 공적 목적을 위해서 사적 소유권이 침해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이 침해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꼭 국가의 어떤 무슨 정책이나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도 이제 국가가 먼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징발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로 돈을 주지만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이제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극히 드문 현상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완전히 공개념이 이 공개념이 헌법에 이게 제시가 된다고 하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공무원이나 나라에서 맘만 먹으면 누구 재산이든지 다 이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재산권이 전혀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명을 잘 지켜주느냐. 사실 지금 우리가 북핵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말로는 뭐 평화를 북한과 좀 합의해서
북핵 문제, 북핵을 더 이상, 핵을 더 이상 실험하지 않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항구적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시금 또 우리를 인질로 예. 그 김정은 밑으로 몰아넣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70년 동안 네. 이제 70년대 1970년대 이후부터 해서 북한하고 협상들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합의도 해서 합의문도 낭독하고 그랬는데 그 조건으로 또 우리 그때 2000년대인가요? 아 1900년대구나. 그 저기 경수로 네네네. 설치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장비 임원이 다 올라가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만 홀딱 자기네들이 먹고 우리한텐 또다시 핵 실험하고 네네. 그 이후로 ICBM 실험하고 네, 이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가서 또 어떠한 보장도 없는데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려면 어떤 건가 반대급부를 주어야 북한 정권에서 당분간 뭐 핵실험을 안 한다든가 이런 약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다시 또 인질화하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이제 좀 보탬이 뭐냐면 지금 박사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평화란 이름 하에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 전애들이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을 그러니까 그 평화 이상적인 평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주의적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2차 대전 발발했을 때 평화를 얘기했으며 나치 독일에 다 점령이 당했겠죠. 연합군이 조성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김일성이 원하는 레드 코리아 적화 통일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평화란 이름으로 그 이상주의적 평화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쪽은 지금 핵을 비핵화 선언도 하지도 않았고 미사일도 포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 국민들을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밑에 자꾸 넣겠다는 밖에 안 되니까 이건 좀 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다시 우리 얘기 인간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외로워서 혼자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둘이 모여 살다가 하나 늘어나서 셋이 되고 뭐 또 그 안에서 자녀를 낳아서 뭐 이렇게 늘어나고 어쨌든 그 조그만 조직이 점점 커져서 여럿이 이제 모여 살다 보면 각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쟁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그렇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규칙을 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런 규율 없이 그대로 놓아두면 또 이런 이제 상황도 발생하겠죠. 그렇죠. 강자가 그렇죠. 이제 무자비하게 옛날에 그 우리 중세 시대 같은 때 보면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범해서 무력으로 뺏어갔잖아. 지금은 그러한 무력으로 영토 확장 이런 건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거나 또 자기 힘이 닿는 대로 그냥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괴롭히고 뺏고 이러니까 약한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설립한대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당시에 이승만 박사께서 이런 문장과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한 무리씩 모여 경계를 만들고 나라를 설립하여 정치와 법률을 마련하고 다스릴 자를 정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니 이것이 나라를 설립하게 된 목적이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그러니까 나라, 국가. 우리말로 하면 나라. 이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도요. 왜 나라라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나라를 설립한 목적. 그리고 그 나라가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 국민들은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진 날 말하자면 생일이잖아요. 우리 각자 개인들도 생일,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있잖아요. 나라도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날이 있지 않습니까? 건국이라는 거죠. 예.
뭐 우리 기업들도 보면 그 법인 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으로 인격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법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도 하나의 큰 법 인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동물도 이 세상에 처음 자기 존재를 드러낸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뭔지, 나라를 설립한 목적이 뭔지 이걸 알게 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이름을 드러낸 날, 그게 말하면은 이제 나라를 세운 날, 나라가 수립된 날, 뭐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날을 경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는 지식인들 사이에서조차도 그 자꾸 갈등 생기게 건국 같은 걸 왜 얘기하냐, 건국일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19년 4월 13일이 임시정부 수립한 날이 대한민국 건국한 날이다. 그래서 2019년은 100년. 건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역사를 날조하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렇게 역사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싸움에서 진 거예요.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국가가 해체되는 수순을 가겠죠? 네. 예. 아주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국민들이 국가가 뭔지를 모르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국가는 국민한테 해줘야 되고 국민은 국가 보고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것이 국가인 줄 알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신 나는 뭐 합니까? 그치. 세금을 내잖아요. 의무를 해야죠. 예. 근데 거기에 따라 또 의무가 있어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그 돈을 가지고 또 나라를 지켜야죠. 병역의 의무.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 의무. 근로 일을 해야 되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를 왜냐하면 지금 1919년을 건국의 날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나라 없는 건국이 어디 있으며 이게 참 아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몇 사람이 모여 지금 우리 둘이 나라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나라 하나 세웁시다. 이름 뭐로 할까요? 한나라? 뭐 그래 우리 한나라 세웠어. 임정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내가 나라를 세웠다고 선포하고 나라 이름 지었다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2차 대전 이전에 뭐 이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국제법도 좀 더 정교해지고 촘촘해지지 않습니까? 그 틀을 갖춰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8년에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한 장 올린 게 있습니다. 1948년 이제 정확한 날짜는 10월 19일 날 메가더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일본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영접하는 장면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결의해서 유엔의 감시단이 와서 유엔의 감시 하에 합법적으로 자유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보조직법을 만들고 해서 정부를 정부를 그쵸, 구성한다. 네,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8월 15일 7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탄생했다고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또 뭐 정부 수립이라고 해서 그건 제가 또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달에 일본 갔을 때 공식 행사에서 우리 태극기를 개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손에 드는 수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걸 이렇게 들고 계시는 그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은 48년 12월이잖아요. 12월 12일. 그러니까 승인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 환영 행사를 못한 거죠. 태극기를 걸고 개항을 하고.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1919년에 모인 분들이, 물론 그분들 뜻은 참 중요하고 장해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그렇죠. 그 외지에 나가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들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주민들의 대표성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선출한 거 아니잖아요. 그 뭐 형식적으로는 나는 어느 지역 대표 이렇게 당신들끼리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또 뭐 국가는 뭐 영토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주권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남의 땅에서 네. 대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언했다 해서,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임시정부를 승인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를 이승만 박사는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승인을 받아서 연합국이 일원이 되어야 일본이 패망했을 때 우리의 뜻대로 이제 이 한반도에 그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우리의 발언권이 있다. 발언권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정 승인 운동을 벌였던 거죠. 그러나 그 미국 쪽 자료 같은데 이렇게 더러더러 나오는 네. 거 보면 그거예요. 그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해줄 수가 없다. 뭐 프랑스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다. 프랑스는 드골이 그 나치한테 점령됐을 때 영국에 와서 망명정부를 차렸잖아요. 거기는 기존에 있던 정부에서 그렇죠. 그 히틀러한테 동조 안 하는 세력들이 넘어와가지고 망명정부를 만들었죠. 있던 정부가 네.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 정부 강요들이나 드골을 비롯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체가 없죠. 만약에 대한제국 조정이 넘어와서 만들었다면은 또 그건 말이 다르죠. 조금 또 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맞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현재 국민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직 미개한 백성 같습니다. 네, 아직도 네. 그 뭐 이렇게 학력이나 경제는 정말 10위권이고 그 최고 많이 공부도 해서 엘리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은 아직 멀었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자유민주 체제 국가가 갑자기 뭐 사회주의 국가로 그냥 돌변하게 거의 그런 네. 상황에 와 있잖아요. 이거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살하는 건 봤는데 국가가 자살하는 건 처음 봤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는 그 이제 만들어진 나라를 그 통치하는 그 정치 제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치 제도의 구분을 이제 해줬어요.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네, 정치는 전제 정치, 입헌군주 정치, 민주정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제 그러니까 전제 정치는 뭐 왕이 있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거고, 입헌군주는 일본이나 영국 같이, 그다음 민주정치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실 우리 아시아의 자유민주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엄밀히 말해서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네요, 진짜.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 가질만 하거든요. 네. 미국이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00달러도 안 된 GDP죠. GDP의 나라가 자기들의 원조로,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로 백인이 아닌, 일본을 제외한 백인이 아닌 민족이 중화, 자동차, 그리고 제철 산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연 나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라의 설립 목적을 자세히 밝혀서 어느 한 사람의 권리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 설립 목적이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 목적에 그 충실한 나라는
입헌군주 정치를 하는 나라와 민주 정치를 하는 나라다. 왜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설립 목적을 잊어버린 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왜 만들었지? 이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전횡을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 조선도 전제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주권은 왕에 의해 있었고 왕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밑에 이제 법은 좀 있고 뭐 있었지만, 예, 그러나 예, 모든 권한은 엄명이 하나요. 그런데 왕이 좀 부실부실하고 시원찮으면 밑에 신하들이 또 객기를 부리기도 그렇죠, 했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주민들은 애초에 권리라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는 세계에 살았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막 오른쪽 팔이 몹시 아파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생 아파요. 그러면 나는 아 원래 이 팔은 평생 이렇게 아픈 그렇죠. 건가 보다. 네. 이렇게 알고 살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권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권리를 침해당해도 그게 국민은 오히려 이거를 충성이라고 여기거나 오히려 이게 이제 백성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지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무지하고 다른 무지하고 거예요. 다르죠. 이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게 이승만 박사님이 왜 대단하냐. 어떻게 보면 이승만 박사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걸 모를 건데 그 감옥에서 이렇게 설립 목적을 딱 구분해서 이렇게 한눈에 지금 우리가 봐도 와닿게끔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건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천재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이제 미국의 자료나 이런 서양의 자료, 책 같은 거 이제 선교사들이 그걸 다 머릿속에 넣은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이 박사가 그렇게 이 나라의 부조리를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리고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그 젊은 나이에서부터 훌륭하게 29살에 네 고민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라는 위에서 다스리는 몇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네. 네, 아까 이제 그 전제 정치에 대해 설명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세 가지 정치 제도가 있는데 전제 정치, 입헌군주 정치, 민주 정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각 정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뭐가. 네. 네. 자, 전제 정치요. 전제 정치 실상 임금이 마음대로 하는 정치, 조선, 청나라, 러시아 등 먼 옛날 나라가 처음 생길 당시 인심과 풍속이 좋아 다스릴 필요조차 없던 시대에 생긴 제도. 내란이 자주 일어나며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해진다. 그 옛날에 이제 중국의 뭐 요순 시대라거나 태평 이렇게 그 보면은 문득문득 사람들이 옛날에는 덜 영악하고 그래서 좀 순박하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과 같은 막 수많은 이해 충돌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다스리는 막 고을이랑 고을 원님이나 이제 그 임금이 조금만 그 백성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이러면 큰 무리가 없이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는. 네. 아마 그 단계가 시족, 부족. 그렇죠.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그거 오히려 이제 네. 그걸 조금만 베풀어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제 이랬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차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오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지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전에는 다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사는 거야? 저 왕은 왜 저렇게 하고 왜 우리한테 맨날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시작한 게 이제 러시아 그 볼셰비크 혁명 유명하죠.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거 보면은 저기 밑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세월이 변하여 인심과 풍속이 사나워져 사악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 더 이상 덕으로만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세상에는 대단히 부족한 제도다. 어리석은 임금과 간악한 신하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되고 나라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니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이거는 그 동학난이요. 동학난도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고을에서 뭐 고을 원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착취를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나 이럴 때 보면 밀란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밀란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그 굉장히 착취를 당하는 거죠. 억압당하고 이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근세로 오면서 점점 더 막 심해지는 거죠.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세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 러시아 혁명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조가 붕괴되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헌 군주 정치, 이제 이것이 민주 정치보다 훨씬 더 먼저 생긴 거잖아요. 전제 정치를 하다가 왕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국민들의 불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좀 민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내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러한 그 뭐 프랑스 혁명처럼 그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순조롭게 그 입헌 군주 정치 제도로 넘어가면서 왕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막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맞습니다. 예. 저기 뭐 책을 풀어 쓰신 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승만 박사도 처음에는 우리 조선도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도 결국 입헌군주 정치로 가는 걸 지향하지 않았겠는가? 처음에는 네. 지금 그 입헌군주 정치 자체도 이거 위험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승만 박사 이제 청년 이승만이 그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면서 그 이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헌의 6조를 이제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회를 구성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해진 것대로 그게 말하자면 그냥 입헌 군주 정치제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고종이 승복해서 했지만 결국은 고종이 또 그 수구파의 말을 듣고 확 뒤집어서 독립협회를 잡아들이고 해산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왕권을 하루아침에 싹 다 내놔라 하면은 이거는 너무 위험하고 힘이 드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입헌 군주 정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랬어도 이승만의 생각은 이 미국식 민주정치가 가장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제도다. 이렇게 그 말하면 선미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제도다. 여기 지금까지 많은 정치 제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거는 미국식 민주정치다. 지난주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아마 이승만 박사께서 그러니까 29살의 이승만은 먼저 우리나라의 일단 처해진 환경에 봤을 때는 입헌군주 정치를 먼저 주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입헌군주는 뭐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잘들 아실 거예요. 네. 그 의회를 구성하고 그렇죠. 또 임금은 있지만 임금이 전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 의회에서 그 결정하고 이제 의회에서 뭐 이렇게 결정하면은 근데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 왕이 이제 서면 승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나라는 안정돼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그 의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선출한 대표가 우리 마음에 맞는 정치를 안 해. 그럼 다음번에 안 뽑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국민의 권리가 그렇죠. 좀 많이 보장이 되는 이런 제도겠죠. 그래서 뭐 크게 볼 것 없이 일본을 보면 그때요. 일본 천황이 있고 현재 아베 수상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 일본과 가장 저기한 거는 이제 영국도. 이제 이 글을 쓸 당시는 독일도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1900년 당시에는 이러한 정치가 오늘날 가장 합당한 것이다. 여기 썼잖아요. 그러므로 임금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백성들이 반영할 수 없는 습성을 기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정치 제도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선은 거부를 했어요. 고종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쓴 거예요. 백성들이 뭐 반영할 수 있는 습성을 기른다는 이유로 이 정치 제도를 거부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고종이 안 했죠. 거절했구나. 이제 정말 이제 그 가장 좋아하는 민주정치. 이게 이제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장하는 정치다.
미국, 프랑스 등 몇몇 부강한 나라들이 택한 제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 전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를 정해놓음, 모든 권리의 권한을 자세하게 규정해 놓아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동양에서는 합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상으로 알려짐.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동양은 전제 군주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입니다. 네네네. 그 당시 대부분 그렇죠. 이 동양은 중국을 비롯해서 그래서 국민이 민주 정치를 하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박사가 예를 들은 걸 보면 뭐라 하냐면은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다. 너무나 그 많은 한꺼번에 자유를 줘버리면, 왜냐하면 자유가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독이 되잖아요. 방정이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동양에서는 합당하지도 못할 뿐아 매우 위험한 사상으로 알려졌다. 그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왕이나 그 조정의 이제 그 높은 관리들이겠죠. 아니 이렇게 저 미천한 미개한 백성들한테 이런 권리를 주면 자유와 권리를 주는 네, 막 그냥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자유를 너무 함부로 서 있죠. 방정을 하는데 아늑하게 그들은 자유를 없애자고 합니다. 그게 너무 웃긴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들만큼 자유를 다 누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지금 자유를 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방종 아닙니까? 중우죠, 중우. 방종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모든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가, 민주정치가 성공한 나라들은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같이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유는 정말로 넘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의무나 책임은 방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예, 맞아.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런데 그때 이제 그 1900년대 그 동양에 자유가 뭔지도 모를 때 이렇게 백성들한테 네가 필요한 사람 뽑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철모르는 아이한테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거나 같다. 뭐 생각을 못하니까 누가 와서 조금만 설득하고 아니면 뭐 먹을 걸 준다든가 이러면 힘으로 강한 무리를 준다든지 이리 확 몰려가고 저리 확 몰려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지금도 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이 국민 투표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나라들도 사람들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니까 뭐 어느 나라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이 90% 혈연에 의해서 지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계속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일단은 나의 선배야 아니면 나랑 같은 고향이야 우리 집안 사람이야 무조건 그래서 묻지 마.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 정당은 그 지역에 가서 기대만 꼽아도 당선된다. 거기는 정말 너무 심한 얘기고 그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지금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해 수립된 정부라 한다. 이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이 민주정치를 왜 해야 되냐 하면서 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정부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해 수립된 정부를 한다. 세 가지 정치 중에서 민주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라 할 것이다. 무슨 정치를 하든지 정부를 세우는 근본 목적을 잊지 않아야 정부와 백성이 모두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정부를 세운 목적이 뭔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왜 정부를 세웠는지. 그렇게 해서 각자 깨닫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해체될 지경에 이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내놓은 개헌안에 국민이 빠지고 사람을 이거는요 이거 좌파적인 거거든요. 예. 어느 조직이 간에 어느 조직이면은 그 조직 안에 구성원이 그 조직에 합당한 맞습니다. 사람이 구성원돼야 되는데 그럼 나라에는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시민이라 시티즌이라 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이제 한문권이니까 국가니까 국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없어지고 사람이 나가면은 그 한계가 없어요. 분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지금 읽었냐면 박사님 선생님께서 좀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을 넣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네 아무나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나라가 해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라 해체예요. 이게 헌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심심해서요. 이거 하나 넣습니다. 아까 있잖아요. 그거. Of the people, by 예. the people. 넣으셨구나. 어이구. 예. 이제 그게 다들 우리 이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민주주의 하면은 전부 다 정말 게티스버그 연설은 예. 제가 미국 그 역사를 읽으면서 제가 항상 링컨 남부 정쟁 이거 좀 적으셨는데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여기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서방 세계에서 가장 그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government 이것이 이렇게 그 민주 정치가 뭔지를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세 단어 네 단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맞아요. 가장 간단한 단어로 아주 함축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짧게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헌을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민이 아니고 사람이 있었고 과연 국민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 개헌은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통치자 지네들을 위한 개헌이잖아요. 이걸 아셔야 우리를 돼요. 개돼지로 만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 기자 개돼지 쓰지 마. 개돼지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다 한 번씩 생각해야 돼요. 그 깊게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깊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 개헌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개헌안이 우리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바꾸는 건지 아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을 위한 개헌이지 않습니까? 왜 그 이야기를 안 해요들? 연임 왜 나왔겠어요? 나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뭐 대항적 대통령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서 막상 대통령제를 왜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오히려 연임 중임을 하고 온갖 못된 국민에게 그 굴레를 씌우는 법안들만 잔뜩 만들어냈고 이 대한민국은 노동자 천국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노동자 아닌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 실제 다 노동자지만 노동자들도 안 반할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쁠 것 같아. 나는 아니 그 지금 여기 민노총이나 이 사람들은 안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데모하더라고요. 더 하라고. 이게 정말 이번 개헌은 좀 많이 생각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주시고 정말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은 꼭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왜 자꾸 들으면서 보여드리냐면요. 어느 기자 선배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 29살 때 이승만 독립정신을 썼었어. 내가 만약 그 29살 때 이승만 박사처럼 생각도 못했겠지만 만약에 내가 29살에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저도 이 책을 다 읽고 갔는데 그 말을 너무 동감 있고 정말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번 개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아마 이승만 박사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21세기 어느 나라면 대한민국은 엉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더 강조해 주고 싶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에 한번 왔다 가신 거 아닌가.
그 독립정신에서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해요. 또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번 이제 개헌 정말 심각하게 잘 읽어보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빼놓고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후손들은 또 그 법으로 그 자유를 그 억압당해가면서 그렇게 심지어 자유도 빼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니까, 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헌법 개헌하는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들 해보시고, 물론 다 이제 생업에 바쁘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로 남아있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이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멋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미국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쓰시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이 박사가.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 백성들은 저렇게 촉은 목표로 연명하면서 참.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